이제는 나로 살겠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바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갑부 집안의 재산을 홀로 지키며 아들을 벼슬길에 올린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밥상은 끊겼고 방은 빼앗겼으며 결국 헝겊 보자기 하나를 들려 눈보라 치는 산길로 내쫓기고 말았지요. 쓰러진 눈반 위에서 손에 쥔 것은 오직 낡은 은장도 하나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동해안 어느 고을에 윤씨 부인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동해의 파도 소리가 철썩이는 그 고을은 사계절 내내 짠 바람이 불어와 빨래를 금세 말려주고 겨울이면 갈매기 울음소리가 유독 처량하게 들리는 곳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그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갑부 집안의 무남동녀로 태어났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동해 일대에서 가장 큰 어물전을 운영하던 거상이었고 논밭과 집이 고을 곳곳에 퍼져 있을 만큼 재산이 넉넉하였지요. 윤씨 부인은 그 재산을 고스란히 지참금으로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성품이 곧고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였습니다. 재산보다 사람됨을 먼저 보는 윤씨 부인의 친정아버지가 직접 골라 맺어준 혼처였지요.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윤씨 부인의 재산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단단히 묶어두었지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아내가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하에서 재산 문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은장도 칼집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은장도는 본래 날 남편이 손수 건네준 것으로 낡고 수수한 물건이었으나 윤씨 부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늘은 두 사람에게 오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윤씨 부인이 30을 간 넘겼을 때 갑작스러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들 현복의 손을 꼭 잡고 윤씨 부인은 눈물 한 방울 흘릴 겨를도 없이 일어섰지요. 재산이 있었으나 그것이 슬픔을 덜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로 큰 재산을 지키며 아들을 키우는 일이 녹록지 않았지요. 드나드는 사람마다 과부의 재산을 넘보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고 윤씨 부인은 그 모든 것을 혼자 막아내야 하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재산을 흔들림 없이 지켰습니다. 논밭을 팔지 않았고 어물전도 믿을 만한 사람을 내세워 계속 운영하였지요. 아들 현복에게는 좋은 훈장을 들여 그를 가르쳤고 때가 되자 한양으로 올려보내 과거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뒷바라지가 윤씨 부인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마침내 현복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와 축하를 건넸고 윤씨 부인은 그날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복은 곧 고을 원님, 대 교수인 최 씨를 며느리로 들였고 종가의 소슬 때문에는 붉은 홍살이 새로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씨 부인을 보며 이제 고생 끝이라고 덕담을 건넸지요.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것과 속이 같지 않은 법입니다. 며느리 최 씨는 고운 얼굴에 단정한 몸가짐을 갖춘 여인이었으나 안채에 들어선 지 두 다리 채 지나지 않아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최 씨의 눈에 처음부터 들어온 것은 이 집안의 넉넉한 재산이었지요. 논밭이며 어물전이며 고을 안팎으로 퍼져 있는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최 씨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윤 씨 부인의 명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최 씨의 계산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아주 천천히 그리고 교묘하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자리가 조금씩 안채 깊은 곳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다시 뒤뜰 쪽으로 옮겨갔지요. 최 씨는 언제나 달콤한 말을 앞세웠습니다. 어머님 편히 계시오. 안채 일은 소첩이 알아서 하겠사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효성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윤 씨 부인은 자신이 머무를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하였지요. 안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자리는 어느 날부터 최 씨의 몫이 되었고, 윤 씨 부인은 자연스럽게 뒤뜰처마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처음에는 아랫자리였던 것이 어느 날부터는 밥상 자체가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웃었습니다. 종들 앞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아들 앞에서 언제나 환하게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그것을 모른 채 하였지요.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안이 머지않아 크게 뒤집힐 줄은. 수경이 안채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석 달이 지나던 어느 가을날, 윤 씨 부인이 뒤뜰에서 장독 뚜껑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시각이었는데 안채 쪽에서 수경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종들을 불러 모아 무언가를 지시하는 소리였지요. 윤 씨 부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꾸리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빨래를 맡은 종 하나가 뒤뜰로 나오더니 머뭇거리며 말하였습니다. 마님, 안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르신 옷까지는 따로 모아두시라 하셨사옵니다. 윤 씨 부인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따로 모아두라는 말의 뜻을 처음에는 선뜻 이해하지 못하였지요. 종이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습니다. 안주인께서 어르신 빨래는 따로 나를 잡아 하겠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장독 뚜껑을 닫기 시작하였지요. 그날 저녁 윤 씨 부인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남편의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밤이었습니다. 자신의 옷가지가 따로 분리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종들의 눈에도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었지요. 며칠 후 수경은 친정 쪽 벗들을 불러 안채해서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웃음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흘러나오는 흥겨운 자리였지요. 그런데 수경은 그 자리에서 윤 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잔치 손님을 위한 음식을 더 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군말 없이 부엌으로 향하였습니다. 화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전을 부치는 동안 안채에서는 수경과 벗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각에 상을 드려라. 늦으면 아니 되느니라. 수경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윤 씨 부인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자리에서 이제는 밥상을 나르는 처지가 된 것이었지요. 그러나 윤 씨 부인은 뜨거운 화로 앞에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픈 일이었지요. 아들 현복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퇴청하고 돌아와 안채에 앉아 저녁상을 받는 현복의 눈에 어머니가 부엌을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경이 건네는 따뜻한 차를 받아 마시며 그저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벼슬을 하여 고을의 일을 판단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집안에서는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허허, 아들이 벼슬은 했어도 눈치는 끝내 못 배웠던 모양이었지요.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밤, 수경은 종을 시켜 안채 이불을 새로 갈게 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는 낮았으나 뒤뜰 쪽에서 걷고 있던 윤씨 부인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을 언제까지 안채 가까이 두겠나? 다음에는 별채로 모셔야겠구나. 별채. 그 한마디가 윤씨 부인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묶어버렸습니다. 별채란 이 집에서 완전히 떼어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어와 뒤뜰의 감나무 잎을 흔들었고 익다만 감 하나가 툭 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일찍 찾아온 해였습니다. 첫눈이 내리기도 전에 찬바람이 동해 쪽에서 몰아쳐 고을의 초가 처마마다 얼음이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윤씨 부인의 방은 안채에서 가장 먼 쪽에 자리한 작은 방이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창호지가 파르르 떨렸고 아랫목도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종들에게 어르신 방 군불은 하루 한 번만 떼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었지요. 고을에서 손꼽히는 갑부 집안의 안채에서 그 재산의 주인이 군불 한 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윤씨 부인의 허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홀로 큰 재산을 지키며 안팎으로 동분서주하던 세월이 몸에 새겨진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한 정도였으나 어느 날부터는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쉽지 않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방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끙끙거리다가야 겨우 몸을 세울 수 있는 날이 이어졌지요. 어느 이른 아침 윤씨 부인은 결국 방 안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뒤뜰로 나가려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은 것이었지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손을 짚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기척이 들릴까 싶어 기다려보았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안채에서는 최 씨가 종들과 오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현복은 이미 일찌감치 관하로 나간 뒤였지요. 고을에서 가장 큰 어물전의 주인이었던 여인이 자신의 집 안에서 홀로 쓰러져 아무도 찾지 않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윤씨 부인은 스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벽을 짚고 문설주를 잡고 천천히 몸을 세웠지요. 그리고는 홀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고을 의원댁은 종가에서 걸어서 반시진 남짓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지팡이 하나를 손에 쥐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와 눈가를 시리게 만들었지요. 지나는 사람마다 윤씨 부인을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고을 갑부댁 어르신이 홀로 지팡이를 짚고 의원을 찾아가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윤씨 부인의 허리를 살피더니 오래된 냉증이 깊이 박혔다 하였습니다. 뜨거운 쑥뜸을 뜨고 침을 여러 대 놓은 뒤 열흘치 탕약을 지어 주었지요.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무리하지 마시오. 찬 바닥에 오래 앉으시면 아니 돼요. 의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쓴웃음을 지었지요. 따뜻하게
무리하지 말고.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재산의 주인이 정작 자신의 집에서 따뜻한 군불 한 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탕약 보따리를 품에 안고 돌아온 윤 씨 부인을 맞이한 것은 최 씨의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때 쓸 나물은 어찌하실 참이옵니까? 부엌에 아무도 없어 곤란하였사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에 침 자국이 남아있고 허리가 욱신거리는데도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지요. 이 집의 모든 재산이 자신의 명의임에도 정작 자신은 이 집에서 종보다 못한 처지였습니다. 이연복은 그날 저녁 돌아와 밥상 앞에 앉으면서 단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집안일은 어찌하셨소?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으시냐는 물음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저 별일 없었다고 대답하고는 물러났지요. 자신의 재산으로 과거 공부를 시키고 자신의 재산으로 벼슬기를 열어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의 몸 한 번 살피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탕약을 다리기 위해 부엌 근처를 지나다가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최 씨와 이현복이 나누는 소리였지요. 어머님을 이대로 두기가 어렵소. 재산 문서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차라리 고을 근처 절에 모시는 것이 낫지 않겠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편해지는 법이요. 바람도 없는 밤이었는데 윤 씨 부인은 갑자기 몸이 얼어붙는 듯하였습니다. 절로 보내자는 말이었지요. 재산 문서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라는 말이 귓속에 박혔습니다. 결국 재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계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소리 없이 문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자 그제야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렸지요. 손에는 아직 탕약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약봉지를 그대로 가슴에 꼭 안은 채 윤 씨 부인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자식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고을 사람들은 저마다 떡국을 끓이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윤 씨 부인의 방에는 새해를 알리는 떡국 한 그릇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지요. 이 집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새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수경의 움직임은 새해가 되자 한층 더 대담해졌습니다. 정월초가 지나기도 전에 수경은 종들을 불러 윤 씨 부인의 방을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안채와 이어진 작은 방에서 뒤뜰 너머 창고, 곁에 붙은 뒤방으로 거처를 옮기라는 것이었지요. 뒤방은 햇볕이 들지 않아 낮에도 어둑하고 바람이 불면 외벽 틈새로 찬 기운이 그대로 스며드는 곳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반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조금씩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이었지요. 짐을 옮기는 동안 종들은 눈을 피하였습니다.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나마 정이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불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남편의 은장도만큼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이 집에서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그것뿐인 것 같았지요. 방을 옮기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밥상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하루는 점심상이 늦었습니다. 종에게 물으니 안주인의 지시로 어르신상은 따로 차릴 것이 없다는 말이 돌아왔지요. 윤씨 부인은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에는 저녁상마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뒤방에 앉아 배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버텼지요. 사흘째 되던 날, 윤씨 부인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솥 바닥에 눌어붙은 밥을 나무 주걱으로 긁어 물을 부어 숭늉처럼 만들어 마셨지요. 그것이 그날의 끼니였습니다. 밥 한 숟갈에도 눈치를 봐야 했으니 이 어찌 기가 찰 노릇이 아니었겠습니까? 고립은 밥상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하나둘 윤씨 부인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였지요. 물 한 동이를 길어다 달라 하여도 안주인의 허락 없이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윤씨 부인 이 집에서 30년 가까이 부려온 종들이었으나 이제 그 종들에게 윤씨 부인은 더 이상 이 집의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수경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서 힘없는 노모의 말은 귓전으로 흘릴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현복이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요? 관아에서 돌아온 현복이는 저녁마다 안채에서 수경과 마주 앉아 단란하게 저녁을 들었고 비방의 어머니가 홀로 굶고 있다는 사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경이 현복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소첩이 고을 북쪽 월암사주지 스님께 여쭈어 보았사옵니다. 어머님께서 그곳에 드시면 불공도 들이시고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것이라 하옵니다. 나를 잡아 모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현복이는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게 묻지도 않았고 오래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로 윤씨 부인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었지요. 수경은 그날 밤종을 시켜 월암사에 기별을 넣었습니다. 날짜는 보름 뒤로 정하였지요. 윤씨 부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뒤방에서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남편의 은장도를 손에 쥐고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보름이라는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낯빛 구름이 동해 쪽에서 밀려와 고을 전체를 덮었고 바람은 없었으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요. 새벽부터 수경은 종들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안채 이곳저곳을 살피고 무언가를 지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윤씨 부인을 내보내는 나를 준비하는 소리라는 것을 뒤방에 앉은 윤씨 부인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윤씨 부인은 그날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은장도를 꺼내 오래도록 쓰다듬었지요. 차갑고 낡은 칼집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이것을 쥐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였지요.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물들일 즈음 종 하나가 귀방 앞에 와 섰습니다. 어르신, 짐을 꾸리시라 하옵니다. 윤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 들고 온 것은 낡은 헝겊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여인의 짐을 담기에는 너무도 작고 초라한 것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말없이
옷두어벌과 은장도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집을 일구기 위해 바친 세월도, 품을 팔며 버텨온 날들도 보자기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마당으로 나서자 수경이 안채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쪽을 찐 머리에 고운 빛깔의 저고리를 입은 모습이었지요. 수경은 윤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옅은 웃음을 띄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사시오. 월암사는 경치도 좋고 조용하다 하니 몸도 추스르시고 불공도 들이며 지내시면 좋을 것이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경의 웃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편히 사시오라는 말이 이토록 차갑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현복은 마당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눈을 맞추려 하였으나 현복은 시선을 땅으로 떨구었습니다.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윤씨 부인은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늘고 귀 밑에 흰 머리카락이 보이는 중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 새벽마다 냇가로 나가고 한여름 아래 들녘을 누볐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윤씨 부인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종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담장 뒤편에서 부엌 아궁이 옆에서 저마다 낮은 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지요. 그 소리들이 모두 윤씨 부인을 향한 것임을 알면서도 윤씨 부인은 고개를 들고 똑바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굽히지 않았던 그 등이 그날도 꼿꼿하였지요. 마을 사람 몇몇이 대문 밖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이란 그런 것이었지요. 불의를 보아도 남의 집 일이라면 발을 들이기를 꺼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불효가 또 있겠습니까? 윤씨 부인은 보자기를 등에 짊어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소슬대문 아래를 지나는 순간 윤씨 부인의 귓가에 이 집에서 보낸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 같았지요. 빨래하던 소리, 아들의 글 읽는 소리, 남편 없이 홀로 맞이했던 수많은 새벽들. 그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윤씨 부인은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암사로 향하는 길은 고을 북쪽 산자락을 따라 나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 길 위에 낡은 보자기를 짊어진 작은 노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월암사로 향하는 산길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을을 벗어나 산자락에 접어들 무렵부터 하늘이 더욱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낯빛이던 구름이 어느새 먹빛으로 변하더니 산 중턱쯤 올랐을 때 드디어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에는 가벼운 눈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을 오를수록 바람이 거세어졌고 눈발은 금세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굵어졌습니다. 윤씨 부인의 얇은 솜저고리는 눈보라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였지요. 눈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 살갗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듯 시려왔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무릎도 시큰거렸지요.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이 눈보라 속에서 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윤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남편의 은장도가 허리춤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무게가 그나마 걸음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었지요. 그러나 산길은 눈에 덮여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씨 부인은 어느 순간 길을 잃었습니다. 올라온 길을 되짚으려 해도 눈이 발자국을 이미 덮어버린 뒤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어느 쪽이 월암사 방향인지 알 수 없었지요. 사방이 온통 흰빛이었습니다. 소나무 가지에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수수 쏟아지는 소리만이 이따금 정막을 깼습니다. 결국 윤씨 부인의 발이 허공을 디뎠습니다. 눈 아래 숨어 있던 돌부리에 발이 걸리며 그대로 쓰러진 것이었지요. 차가운 눈밭에 온몸이 파묻혔습니다. 일어나려 하였으나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을 짚어도 무릎을 세우려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눈이 계속 내려 윤씨 부인의 몸 위에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쓰러진 채로 손을 뻗어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은장도가 거기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칼집이 손바닥에 잡히자 윤씨 부인은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그 낡은 은장도만이 유일하게 따뜻한 것처럼 느껴졌지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산길을 오른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니 웃음이 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지요. 허허, 배는 고픈데 웃음이 나는 것도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몸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발끝이 먼저 느껴지지 않았고 손가락도 은장도를 쥔 채로 굳어가는 것 같았지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생을 버티고 또 버텼는데 이제는 그만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몸이 속삭이는 것 같았지요. 윤씨 부인은 힘겹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름 사이로 아주 잠깐 창백한 빛 한 줄기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지요. 남편이 처음 은장도를 건네던 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현복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던 그 조그만 뒷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제 끝인가? 윤씨 부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눈보라에 묻혀 어디로도 가지 못하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쪽에서 불빛 하나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한 불빛이었으나 어둠 속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지요. 누군가 등불을 들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입술을 열었습니다. 목구멍에서 겨우 새어나온 소리는 눈보라 속에서 가냘프게 흩어졌지요. 그러나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산 아래 외딴 농가에서 저녁 군부를 지피러 나왔던 농부 하나가 눈밭에 쓰러진 사람의 형체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달려와 윤씨 부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눈을 들여 하였으나 눈꺼풀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농부는 지체 없이 윤씨 부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차갑게 굳어가던 몸이 농부의 등에서 온기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농부의 이름은 김복돌이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외딴 농가에 홀로 사는 50줄의 사내로 젊은 시절 장사를 하다 실패한 뒤 그 산골에 들어와 밭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였으나 마음씨는 투박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눈밭에서 윤씨 부인을 업어다
자신의 방 아랫목에 뉘었을 때 방 안에는 장작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얼어붙은 손발이 조금씩 온기를 되찾기 시작하였지요. 김복돌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솥에 누룽지를 끓여내오고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구수한 누룽지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가득하였지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많이 추우셨겠습니다. 김복돌이 건넨 말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윤씨 부인의 가슴 속에 오래 고여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지요. 윤씨 부인은 뜨거운 누룽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몸을 추스른 윤씨 부인은 보자기를 풀어 젖은 것들을 말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에서 은장도를 꺼내던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온 은장도인지라 칼집이 많이 낡아 있었는데 눈밭에서 쓰러지며 충격을 받은 탓인지 칼집의 바닥 부분이 벌어져 있었지요. 그 틈 사이로 무언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손을 떨며 그것을 꺼냈습니다. 얇고 누런 종이였습니다. 오래된 것이 분명하였지요. 습기를 먹어 가장자리가 바스러질 듯하였으나 먹으로 쓴 글씨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등잔불 가까이 종이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려 보였지요. 그것은 문서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관아에서 작성한 재산 문서였지요. 종가의 논밭과 집, 그리고 그 밖의 재산 일체가 아내 윤씨 부인의 명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날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홀로 남겨질 아내를 위해 모든 재산을 윤씨 부인의 이름 아래 묶어 두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문서를 은장도 칼집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평생 윤씨 부인의 허리춤을 지켜온 은장도 속에 말이지요. 이 은장도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윤씨 부인은 한동안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꼼꼼하고 단정한 필체였지요. 이 글씨를 쓰면서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먼 훗날 홀로 남겨질 아내가 이것을 발견하기를 바라며 썼을까요? 아니면 설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을까요? 윤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문서 위에 번졌습니다. 김복돌이 조심스럽게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문서를 건네며 내용을 설명하였지요. 김복돌은 문서를 찬찬히 살피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아에 가져가면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증거이니까요. 윤씨 부인은 문서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을 들고 관아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 않았지요. 아들과 며느리를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을 관아 앞에 세우는 일이었지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뒷방에서 홀로 굶주렸던 날들이 눈보라 속에 쓰러졌던 이 밤이 그 모든 것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윤씨 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잔불이 그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오랜 세월 웃음으로 눌러왔던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단단하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것을 찾겠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지요. 김복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겠노라 하였지요.
윤씨 부인을 눈밭에서 발견하던 순간부터 이 농가에서 문서가 나오던 순간까지 모두 증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장작불이 다시 한번 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방 안이 환해졌지요. 윤씨 부인은 문서를 곱게 접어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장도를 다시 허리춤에 찼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세월의 증거이자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었지요. 밖에서는 눈보라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보라는 완전히 멈추어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산자락을 하얗게 덮었고 아침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김복돌의 농가 앞마당에도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지요. 윤씨 부인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아랫목에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고 장작불은 낮게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어제까지와는 무언가 다른 아침이었습니다. 가슴 속에 오래 드리워져 있던 안개가 조금 거친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품 안에 문서를 꺼내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아침 햇살 아래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종가의 논몇 마지기, 밭 몇 되기, 그리고 집과 그에 딸린 재산 일체 모두 윤씨 부인의 이름 아래 기록되어 있었지요. 관아의 붉은 인장까지 찍혀 있었으니 그 효력은 분명하였습니다. 윤씨 부인은 문서를 곱게 접어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김복돌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솥에 죽을 끓였습니다. 말없이 윤씨 부인 앞에 상을 내려놓았지요. 윤씨 부인은 두 손으로 주 그릇을 감싸 쥐었습니다. 뜨끈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먹는 따뜻한 끼니였지요. 죽 한 그릇을 다 비운 뒤 윤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관하로 가야겠습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김복돌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말이 없었지요. 윤씨 부인은 그 고개 끄덕임이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 아직 살만한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눈 쌓인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지팡이를 짚었고 김복돌은 그 곁에서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걸음마다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었고 소나무 가지에 쌓인 눈이 이따금 떨어지며 작은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고을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선명하게 느껴졌지요. 고을 관아는 장터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관아 앞에 섰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떠올렸지요. 아들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찾는 일이었고 30년 세월의 무게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천천히 관아 문을 밀었습니다. 관아 관리는 처음에 이 노파의 방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자 관리의 표정이 달라졌지요. 관인이 찍힌 재산 문서를 찬찬히 살피던 관리는 고개를 들어 윤씨 부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차분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안채를 장악하고 자신을 부엌으로 귀방으로 밀어낸 일, 밥상이 들어오지 않아 솥바닥을 긁어 먹던 일, 몸이 아파 혼자 의원을 찾아갔던 일, 결국 헝겊 보자기 하나를 들려
절로 쫓겨나던 날, 그리고 눈보라 속에 쓰러졌던 그 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목소리는 오히려 단단한 법이었지요. 김복돌이 곁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보태었습니다. 눈밭에서 쓰러진 노모를 발견하던 순간, 은장도 칼집에서 문서가 나오던 순간을 또렷하게 증언하였지요. 관리는 문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무언가를 적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지요. 관리가 고개를 들며 말하였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오. 본관이 직접 사또께 아뢰어야 할 것이오. 현복이라는 벼슬아치를 관하로 불러 사실을 확인하겠소. 관아에서 현복을 부르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윤씨부 있는 관아 마당 한켠에 마련된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품 안에서 은장도의 무게가 느껴졌지요. 남편이 남겨준 그 작은 물건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고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어제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자리에 겨울 햇살이 고을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현복이 관아에 당도한 것은 그날 오시 무렵이었습니다. 관아 관리로부터 출두명을 받은 현복은 처음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아 문을 들어서다가 마당 한켠에 앉아있는 윤씨 부인을 발견하는 순간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하였지요. 윤씨 부인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현복의 두 발이 그 자리에 굳어버리는 것이 보였지요. 수경도 함께 불려왔습니다. 남편이 관아에 출두한다는 말을 듣고 따라 나선 것이었지요. 수경은 관아 문을 들어서며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려는 듯 눈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윤씨 부인의 품에서 나온 문서가 사또의 탁자 위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수경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문서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문서를 알아보겠느냐? 종가의 재산 일체가 윤씨 부인 마님 명의로 기록된 관인 문서이니라. 이에 대하여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현복은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문서를 보는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본 것이 분명하였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작성한 문서라는 것을 어쩌면 현복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수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 문서는 오래된 것으로 이미 효력이 없는 것이옵니다. 어머님께서 연로하시어 살림을 맡기 어려우시기에 소첩이 대신 꾸려온 것이옵니다. 그러나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인이 찍힌 재산 문서는 명백한 효력을 지닌 것이었지요. 더군다나 김복돌이 나서서 윤씨 부인이 눈밭에 쓰러진 정황과 문서가 발견된 경위를 또렷하게 증언하였습니다. 밥상이 들어오지 않아 솥바닥을 긁어먹었다는 이야기, 헝겊 보자기 하나를 들려 산길로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관아 마당에 낱낱이 펼쳐졌지요. 그때 그 기세가 어디로 갔는지 허허. 수경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였지요. 현복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눈에 띄게 처졌지요. 관아 마당에서 벼슬아치의 위험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앞에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가의 재산 일체는 본래 주인인 윤씨 부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오랫동안 윤씨 부인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며
정당한 주인을 내쫓은 행위는 명백한 죄에 해당한다 하였지요. 현복은 벼슬을 내려놓아야 하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지 10년 만에 파직 처분을 받은 것이었지요. 수경에게는 재산 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수경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였습니다. 울음소리가 관아 담장 밖까지 울려 퍼졌지요. 그러나 그 울음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것인지 말이지요. 현복은 윤씨 부인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차가운 돌바닥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것이었지요. 수경도 뒤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아들의 정수리에 흰 머리카락이 보였지요. 저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동안 어머니가 뒤방에서 홀로 굶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은 이제야 실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윤씨 부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겨울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고 어디선가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원망한다는 말도 없었지요. 다만 일어나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현복은 그 말에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날이 저물기도 전에 고을 사람들이 모두 이 일을 알게 되었지요. 며칠 전까지 윤씨 부인을 내보내는 것을 방관하던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눈을 피하고 고개를 돌리던 이들이 이제는 윤씨 부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이란 그런 것이었지요. 힘 있는 쪽을 따르다가 판세가 뒤집히면 또 그쪽으로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관할을 나섰습니다. 품 안에 문서가 있었고 허리춤에 은장도가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이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겨울 내내 회색빛으로 잠들어 있던 고을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자락 아래 매화가 먼저 피어났고 동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도 더 이상 칼날 같은 차가움이 없었지요. 윤씨 부인은 그 봄바람을 맞으며 종가의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마당이었지요. 발 아래 흙이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돌려받은 뒤 윤씨 부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산을 크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갑부답게 그 씀씀이도 통이 컸지요. 오랫동안 어물전을 성실하게 지켜온 일꾼들에게는 전당을 나누어 주었고 논밭 중 절반은 소작을 붙이던 가난한 농부들에게 아예 문서째로 넘겨주었습니다. 마을 서당이 낡아 허물어질 지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종가의 큰 집을 서당으로 쓰도록 내어주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이연복과 최 씨에게는 살림 미천이 될 만큼의 재산만 남겨주었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제 힘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이었지요. 원망도 없었고 미련도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제 힘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었지요. 윤씨 부인이 향한 곳은 동해 바닷가였습니다. 고을에서 2시즌쯤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포구 근처에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초가 한 채가 있었지요. 지붕은 낡았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으나 문을 열면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초가를 손수 고쳤습니다. 허물어진 담장을 다시 쌓고 낡은 지붕에 새 이형을 얹었지요. 재산이 있었으니 사람을 시킬 수도 있었으나 윤 씨 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직접 흙을 만지고 돌을 쌓는 것이 새로운 시작에 어울리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초가가 자리를 잡자 윤 씨 부인은 마당 한켠에 작은 밭을 일구었습니다. 봄볕 아래 엎드려 씨앗을 심는 윤 씨 부인의 얼굴에는 오래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었지요. 서두르지 않는 여유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밥상이 늦게 들어올까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밭을 메고 해가 지면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치는 것이 윤 씨 부인의 하루였지요. 어느 저녁 윤 씨 부인은 초가 앞바 위에 걸터 앉아 남편의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시각이었지요. 은장도를 바다 쪽으로 기울이자 물든 하늘빛이 칼집 위에 아른거렸습니다. 낡고 작은 은장도였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결코 작지 않았지요. 남편의 마음이 있었고 재산을 지키며 버텨온 세월이 있었으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무렵 이현복이 찾아왔습니다. 파직 이후 한동안 칩거하던 아들이었지요. 초가 앞에 선 이현복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어머니의 얼굴이 자신이 알던 그 지친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고을에서 손꼽히는 갑부 마님이 낡은 초가에서 손수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는 것이 이현복에게는 말없는 꾸짖음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아들을 방 안으로 들여 따뜻한 숭늉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현복은 며칠을 묵다가 돌아갔습니다. 오래 머물지 못한 것은 아직 어머니 앞에 낯이 뜨겁기 때문이기도 하였을 것이고 윤 씨 부인이 이 초가에서 온전히 혼자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였겠지요. 오달수 어사도 한 번 들렀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에 잠시 발걸음을 돌린 것이었지요. 윤 씨 부인은 밭에서 캔 무로 국을 끓여 내었습니다. 오달수 어사는 국 한 그릇을 비우며 말하였습니다. 마님께서 이리 사시는 것을 보니 소인도 마음이 놓이옵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등불을 들고 산길을 오르던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었지요. 윤 씨 부인은 허리춤에 은장도를 손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있었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윤 씨 부인의 밭에는 고추와 호박이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가을에는 들깨를 털고 감자를 캤지요. 겨울이 오면 바닷바람이 다시 차가워졌으나 윤 씨 부인의 초가 아궁이에는 언제나 따뜻한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떼어주는 불이 아니라 윤 씨 부인 스스로 지핀 불이었지요. 사람들은 이따금 그 초가 앞을 지나며 바위에 앉은 윤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를 향해 앉아 은장도를 손에 쥔 채 노을을 바라보는 노인의 뒷모습이었지요. 고을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가졌던 여인이 작은 초가에서 손수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쓸쓸하면서도 한없이 자유로워 보인다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하는 바다였지요. 평생을 남을 위해 밀려왔다가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로 물러가는 것 같은 바다였습니다.
이제는 나로 살겠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받아 바다 쪽으로 실어 날랐지요. 파도 소리가 대답처럼 밀려왔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넉넉한 집안이라도 사람의 도리를 잃으면 그 재산은 독이 되는 것이었지요. 반면 가진 것을 나누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작은 초가와 작은 밭 하나로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지요. 밥 한 그릇을 제때 드리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부모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에 눈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이미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봉양하고 싶어도 부모가 곁에 없다는 뜻이지요. 윤씨 부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다정한 말 한마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효도가 아니라 날마다 곁에서 살피는 작은 정성이었지요. 맹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은 곧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작은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 드릴 것입니다.